예, 모듈과 패키지의 개념, 그리고 자바의 기본 패키지 설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모듈하고 패키지의 개념 설명을 가볍게 했고요. 또 그 패키지 만드는 방법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보여줬죠. 예, 그거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키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패키지 중에 디폴트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클립스 써서 만들 때 기본으로 src 소스 그 폴더 밑에 들어가고 있죠. 그게 바로 디폴트 패키지입니다. 특별한 패키지 명령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그 클래스의 패키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안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패키지는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징이죠. 패키지별로 접근 제한이 있습니다. private, protect, 그다음 public 이렇게 뭐 나누어져서 설명을 했었죠.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지? 패키지를 구분했을 때 서로 다른 패키지에는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해도 됩니다.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서로 다른 패키지란 말을 썼습니다. 즉 폴더가 틀리면, 디렉토리가 틀리면 이름이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썼을 경우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개발이 편해진다 그 소리죠. 그래서 디폴트 패키지하고 패키지를 구분하고 있고요. 디폴트 패키지는 현재 작업하는 그 디렉토리, 그리고 일반적인 패키지는 내가 이름을 지정해서 별도로 저장한 것, 그걸 불렀을 때는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모듈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듈은 패키지하고 이미지 등 리소스를 담아놓은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 모듈 파일은 .jmod라고 .jmod라는 확장자가 뒤에 붙게 되는데 이게 jmods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죠. jmods. 자바 9에서 도입됐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자바 8까지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 단위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런 패키지들을 다시 또 다른 묶음, 컨테이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갖다가 모듈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바 9 이후에 도입된 개념입니다.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클래스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같이 모아놓는구나. 그렇게 해서 묶어놓은 걸 모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바 플랫폼의 모듈화, 자바 플랫폼, 자바의 개발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바의 개발 환경을 쉽게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였고 JDK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을 JRE,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기본을 설치했으면 다 돼 있는 겁니다. 어렵게 보지 맙시다. 자바 API의 API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이거의 모든 것, 클래스, 패키지, 모듈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로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바 API의 모든 클래스가 여러 개의 모듈로 재구성되는 것, 이런 걸 자바 플랫폼이라고 한다. 플랫폼의 특징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 환경 제공하고 실행 환경 제공하고 이런 모듈로 재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 모듈 파일은 JDK, JMod 디렉토리에 저장하여 배포가 가능합니다. JMod를 다 모아놓게 되면 그것만 뿌려주겠다는 거죠.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이거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모듈 파일로부터 모듈을 푸는 명령은 jmod 한 칸 띄고 extract 한 칸 띄고 그리고 해당하는 폴더에 모듈 이름, 모듈 이름은 jmod로 된다고 했죠. 이렇게 주게 되면 그에 관련된 것들이 현 디렉토리의 압축 파일이라고 했어요. 풀려서 쭉 깔린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네. 필요하면 불러 쓴다는 거죠. 이건 이제 커맨드 명령입니다. 새까만 CMD 창 거기서 작업 명령 주는 거거든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바 플랫폼은 자바를 개발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이야기한 자바 모듈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jmod s라는 폴더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모듈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거 압축 파일이라고 그랬어요. 안 열립니다. 열어봤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푸는 명령은 jmod extract 그리고 해당 파일 이름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깔린다는 거거든요. 뭐 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두라고 그랬지 이걸 외우거나 확인하거나 테스팅할 필요 불러 쓰는 거니까요. 불면 자동으로 깔리는 건데 뭐. 오케이, 통과합시다. 점점 어려운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모듈 기반의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교양 있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전공하는 학생들이 보다 이제 좀 말빨 좀 세우려고 또는 문제가 심하게 발생됐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돼? 뭐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자바 실행 환경을 JR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디폴트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바 모듈에는 컴파일된 자바의 API 클래스들이 들어있고 자바 가상 머신 등으로 구성이 된다. JRE는 이런 거, API 클래스 모듈들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 이걸 JVM이라고 했죠. 버추얼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이고요. 버전별로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통과합시다. 설명해봤자 뭐 뭔지도 모르고 보기도 힘들고 대부분 이클립스가 알아서 잘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교양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과. 예,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바 실행 환경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시각적으로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바 9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JAR이라는 이런 걸로 해서 클래스 로딩에 불러 쓰는 이런 파일이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그 다음에 자바 9는 모듈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모듈을 이용해서 쉽게 한다는 거죠.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게 모듈이죠. 물론 여기에는 클래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에 관련된 여러 자원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9 이후에는 그래서 또 하나 개념이 들어간 게 커스텀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자바를 만들고 지금 배포하는 회사죠. 이 회사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도 유명한 회사예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여간 뭐 모듈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구나. 이걸 쓰면 개발하는데 아주 편하구나. 이 정도 알아주면 됩니다. 뭐 이름이 바뀌었지 그림상으로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얘랑 뭐, 모듈 기반. 프로그램에는 코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구나. 그림도 깔아야 되고 멀티미디어 파일도 써야 된다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듈이란 개념을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도입을 해서 자바에 적용시켰다라고 기억을 해 줍시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건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모듈화의 목적은 모든 목적,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단 프로그램을 좀 쉽고 빨리 개발하자예요. 그리고 유지 보수가 편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목적 결론은 그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안다 모른다가 프로그램 개발 능력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단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나중에 할 사람이라면 이런 개념을 적용시켜라 이겁니다. 자바 모듈화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자바 컴포넌트를 필요에 따라 조립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즉 필요한 것만 잘 구성해서 쓰겠다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의 불필요한 부담을 감소시킨다. 필요한 것만 불러 썼으니까 부담이 덜 하겠죠. 세밀한 모듈을 통해서 필요 없는 모듈을 로드하지 않는다. 빼버리겠다는 소리고요. 소형 IoT 장비 같은 경우 자원이 부족하니까 메모리도 작고 하드도 작고 CPU 성능도 떨어질 때 쓸데없이 많은 클래스들을 가져가면 즉 패키지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죠.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거 빼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모듈의 목적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 그 소리고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계속 친구들이 문자가 오네요. 또 쓸데없는 게 또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게 또 나왔어요. 자바 모듈과 패키지의 구조에서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자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모듈 얘기할 때 JMods 밑에 약 99개의 모듈들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들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 씨, 저렇게 많네. 애플릿, AWT, IO, 랭귀지, 매스, 타임. 이런 거 좀 이해가 되고, 네트워크, 세큐리티, 보안이겠지. 유틸은 뭐, 다양한 도구들이겠지. SQL,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 그리고 AWT, 이게 뭔지 모르는데, 칼라, 이벤트, 폰트, 화면, 이미지, 그림,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관리하는 것 같으네요. 시큐리티, 보안 따라가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런 거 들어있네요. 그리고 랭귀지 들어가 봤더니 어노테이션, 그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매니지먼트, REF,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여기 들어있는 메소드를 불러서 쓰는 실습을 해야 되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양 없는 사람들은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요. 교양 있는 우리들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도록 합시다. 그게 바로 자바 모듈을 사용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목적이 있죠. 모르는 걸 배우는 것도 목적일 수 있지만 배우지 말아야 될 걸 걸러주는 거. 그게 바로 내 역할이거든요. 교양은 여기까지만. 전공은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준 역할로 이거 좀 보여준 겁니다. 전공자는 공부하세요. 오케이? 주요 패키지. 요것들은 이제 주요 패키지인데, 아까 모듈 하면서 모듈 속에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아주어야 된다. 그래서 주요하다, 중요하다, 자주 쓴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바 랭귀지 관련된 것들, 스트링, 수학 함수, 입출력, 이거에 관련된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들이 여기에 다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싶을 때는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자동으로 다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인풋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바 유틸에 들어있는 내용은 날짜, 시간, 벡터, 해시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다양한 유틸리티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일부 우리가 오늘 쓸 수 있나? 쓸 수 있는 거 한번 찾아서 이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O 관련된 거, IO 입력과 출력 약자로 IO라고 적었네. 인풋 아웃풋.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디스크 입출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정의되어 있다고 하고요. AWT,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할 때 조금 핸들링 할 겁니다. 배워있죠. 그래서 AWT하고 스윙 같은 경우는 같이 엮어서 이 AWT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스윙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에서 UI 프로그램, GUI 프로그램 할 때 사용되는 패키지들이 여기 패키지입니다. 여기 필요한 클래스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사항이라 이거죠.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주요보다는 기본이란 말이 맞겠다. 기본. 기본.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 패키지들을 간단히 열거를 했잖아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를 참조하면 됩니다. 도큐멘트 밑에 오라클.com,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문서들인데 그 중에 자바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관련 것들이 들어있고 버전 아마 10인 것 같습니다. 버전 10에 맞춰서 9부터 이제 모듈 개념이 도입됐다고 했으니까 거기 문서들이 들어있고요. 주로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사항들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이걸 선택하면 이 패키지, 이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들,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쭉 제시가 됩니다.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하면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이 도큐멘트 파일 만드는 것도 연습을 한번 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정상적이니까 모르죠. 기억도 안 나죠. 그렇게 만드는 문서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 꼼꼼하게 있네. 역시 대단한 언어야. 자바 API 참조. 이 사이트를 이용해라. 그 소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고 외울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 실습도 없을 거냐, 과제. 그쵸? 예, 이제부터 기본적인 클래스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게 오브젝트가 보통 이제 객체 지향 언어 그래갖고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뭐
뭐라 그랬지? OP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오브젝트 객체라는 소리인데 이 객체가 하나의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랭귀지라는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모든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로 원조 시족격이 되는 겁니다. 객체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모든 것에다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모든 클래스에 강제로 상속이 되며 모든 객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속성들 또 메소드를 여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메소드. 메소드가 바로 함수잖아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조각들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개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네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할 때 프로그램 짜는 거 얘기죠.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있으면 있는 걸 불러 쓰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 의도로 이걸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숫자를 한글로 문자로 바꾸는지 숫자로 바꾸는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건 당연히 뭐 부등호 쓰겠죠. 그렇지만 문자로 된 숫자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함수는 프로그램들의 조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 불린 타입으로 된 equal이라는 메소드를 설명을 하네요. 특정한 메소드가 참거죠. 분리는 논리값으로 불린 이퀘이션, 불린이라 해서 부울대수 얘기하는 겁니다. 참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표시하는데 동일한지를 점검해서 참 거짓으로 반환을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함수죠. 메소드의 특징 있죠? 이름 나고도 괄호가 꼭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 괄호가 다 붙었죠? 어떤 이름 뒤에 괄호가 붙으면 다 이건 메소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메소드 쓸 때는 이 괄호 속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지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겠죠. 예, 클래스라는 타입으로 돼서 get 클래스라는 게 이건 특정한 인스턴스를 집어넣으면 그거의 클래스를 불러오나 보는데 객체 인스턴스죠. 오브젝트라고 하도 되고요. 이거의 런타임 실행 중에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반환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해시코드. 해시코드가 뭐냐? 해시코드? 이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 해시코드는 넘어가고 뒤에 페이지만 설명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객체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런저런 값들이 저장되어 있고 메소드도 들어있거든요. 이거 불렀을 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값이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가 있을 때 한 방에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자바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려고 코드화 시켜 놓습니다. 그런 걸 해시코드라고 합니다. 여기선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oString 이건 뭐죠? 스트링은 문자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간 걸 이야기하죠. 한 글자도 스트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글자는 캐릭터라고 얘기하죠. 근데 앞에 to자가 붙었습니다. 즉 문자로 바꾸어라 이겁니다. 문자의 표현을 리턴하는 메소드입니다. notify는 뭐지? 한 객체에 대기하고 있는 하나의 스레드를 끼워준다. 스레드가 뭔지를 난 모르는데 통과 모르는 걸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요. 복잡해집니다. notify all 역시 모든 수를 깨운다? 몰라도 돼요. 스레드는 이렇게 연결되는 실험 이런 개념도 있는데 한 프로그램 수행을 하면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CPU 할 때 어떤 작업을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작업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나누어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날려서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 개별적인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것을 스레드라고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왜 이런 개념이 점점 도입이 됐냐고 그러면 컴퓨터보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 보면 초기는 컴퓨터 CPU는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기술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됐죠? 좀 더 빠른 CPU 또 고대용량 CPU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게 빠르고 용량을 키워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한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몸은 하나니까 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럼 하나보다 CPU를 2개 넣어, 3개 넣어, 4개 넣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쿼드 코어, 옥타 코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즉 거기에 CPU 코어를 하나 아니라 4개를 집어넣고 8개를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4개나 8개를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각 그 작업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작업의 결과를 받아서 두 번째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두 번째 작업은 CPU가 몇 개 있든 상관없이 동시에 돌 수는 없는 거죠. 첫 번째가 끝나야지 그 결과로 두 번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면 CPU가 많으면 더 빨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머리에 떠올리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웨이트라는 것도 있네. 웨이트는 다른 스레드가 깨울 때까지 현재 스를 대기해라. 아, 그럼 결론은 이거네. 어떤 객체 스레드 프로세서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웨이팅 시켜 놨을 때 그거를 깨울 때 notify라는 노티란 말 많이 쓰죠.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그 인턴들이 막 이렇게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하지. 아, 이거에 대해서 노티했어? 연락 줬어? 통보했어? 이런 용어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데 누구 불러? 지금 아까 재운에 깨워? 이런 용도로 하는 거죠. 조금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작업이 끝나고 이게 끝났을 때 두 번째가 첫 번째 작업의 결과를 받아 작업을 한다. 이럴 때 두 번째가 지금 돌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가 끝나고 이것저것 하다 오지 말고 끝나자마자 바로 야, 나 끝났으니까 두 번째 너 일해. 이럴 때 노티파이를 해주는 거죠. 나 끝났으니까 노티파이. 두 번째 놈 일어나. 받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건 좀 고급 기능입니다. 스레드를 쓰니까요. 우리 멀티 스레드 개념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안 배울 겁니다. 아, 책 교재 맨 뒤쪽에 있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할지 모르겠네. 욕심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 안 할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있다는 건 알고요. 필요하면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요구하면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오브젝트 클래스는 그냥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란 이름의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은 메소드 좀 설명한 겁니다. 같다, 클래스 이름이 뭐냐, 해시코드가 뭐냐, 문자열로 바꿔라, 그리고 스레드를 쓸 때 스레드 죽어 있어라, 죽은 놈 살려내라, 다 살려내라 이런 메소드가 있다는 거 알아줍시다. 오케이? 네, 오브젝트 클래스 객체 속성 알아내기.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한 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앞에서 아까 그 해시코드란 말 나왔었죠? 객체 해시코드란 객체를 식별할 하나의 정수값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역시 모르죠? 아, 그래. 아, 예를 들어 보여줄게요. 여기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했거든요. 여기는 x와 y라는 프라이빗 변수도 멤버, 그러니까 필드죠. 갖고 있고요. 여기에 메소드로 포인트. 아, 이거 이름이 똑같네? 뭐죠? 생성자죠. 이 포인트란 클래스가 처음 실행될 때 이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될 때 주어진 값 x와 y를 받아와야 되는 거고 꼭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값을 사용자가 이 메소드 부를 때 준 값을 여기다 저장을 시켜주라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란 객체가 메모리상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아직 안 만들어졌다 참. 이거는 선언만 한 거죠. 나중에 new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명령을 받게 되면 생성이 되겠죠. 여기 있다. 요거죠. 일단 이건 놔두고요. 두 번째로 오브젝트 프로퍼티 exe라는 요건 이제 실제로 테스팅하려고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집어넣고요. 여기 프린트라는 걸로 해갖고 이런 걸 처리하라고 했네요. 메인이 아직 아니죠. 메인은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얘부터 도는 겁니다. 여기 들어갔더니 포인트라는 여기서는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포인트로 레퍼런스 변수 지정했고요. 그리고 포인트라는 거에 2하고 3이라는 값을 저장시켜서 객체를 만들어줘.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받아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라는 걸 수행해 그랬어요. 프린트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멤버입니다. 생성자 아니죠. 봤더니 요 객체 P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걸 가져다 그거에 클래스를 불러오고 클래스의 이름을 가져와 겁니다. 그랬더니 포인트라고 찍혔습니다. 이 클래스 겟네임이 이거구나. 이 클래스가 뭐죠? 요 클래스, 요거 이름입니다. 그걸 여기 선언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오브젝트 해시코드. 해시코드가 뭐지? 우리 아직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정수값이래. 예, 이게 메모리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코드가. 이 값으로. 내부적인 코드예요. 뭐, 쉽게, 주민번호. 오케이, 주민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근데, 그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고유한 번호. 그래갖고 처리가 된 거고요. 근데 이건 코드만 불러오면 이건데 객체를 갖다 이 객체가 오브젝트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문자열로 바꿔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클래스 이름이 달리고요. 클래스 이름 뒤에 골뱅이가 찍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해시코드가 요거는 16진수 헥사 값입니다. 헥사. 컴퓨터에서는 2진수로 저장이 되지만 화면에 표시할 때는 화면 사이즈가 한정되니까 효율을 기하려고 16진수로 바꿔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10진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왜? 손가락이 10개니까. 우리가 비교 대상에서 쉽게 크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컴퓨터는 이진수로 처리가 된다고요. 이진수로 표현하다 보면은 자릿수를 더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아씨, 그래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갖다가 그 객체를 갖다가 문자로 바꿔보라 그러면 객체 코드가 되죠. 즉 2하고 3이 저장되어 있는 이 클래스란 인스턴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코드라고 그랬죠. 메모리의 특정한 위치나 그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모리 위치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주소랑 이렇게 연결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할 때마다 틀립니다. 하는 컴퓨터마다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틀리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 상황에 맞춰 나오는 거니까요. 즉 객체 만들어서 그 객체 내용을 확인하는 오브젝트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란 클래스를 만들었을 경우 어디냐? 아이 몰라. 오브젝트 여기 딱 아이씨 찾았네. 오브젝트란 객체를 설명한 거죠. 여기서는 그냥 만들어 이거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받아들일 때 오브젝트로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갖다가 나름대로 분석해 쓰겠다 그런 용도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요 OBJ가 이름이 된 거죠. 요거 가지고 모든 작업이 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에 클래스 이름, 해시코드, 문자를 바꿔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내용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오브젝트 클래스 객체의 속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줍시다. 오케이? 좀 아쉬움이 남네요. 요건 다 틀리게 나온다 그랬어요.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는 건지.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걱정을 하는 건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발전돼서 이걸 어디에 씁니까? 라는 질문을 할까봐 그걸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에 쓰긴요? 뭐 쓸데없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쓸데가 없습니다. 좀 복잡한 거 할 때 객체를 제어할 때 씁니다. 이 사람에 쓸데없는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게 오브젝트 클래스 속에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고요. 내가 다시 한번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get 클래스 밑에 get name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해시 코드라고 하면 코드 값이 나왔죠. 근데 그냥 해시 코드라면 10진수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썼더니 이게 16진수로 나왔죠. 16진수로 바꾸는 또 여기 메소드가 또 제시가 되네요. 인티저로 바꾸되 인티저 안에 보면 to 헥사스트링 그 값을 16진수로 변환시켜줘 이 소리입니다. 숫자 대 숫자 정수인데 그거를 16진수 문자열 헥사스트링이죠. 바꾸래요. 뭐를 가져다가 이 해시코드 값을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바꿔 16진수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정수로 찍어줘 그 소리입니다. 말이 복잡하다. 이거 쓸모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객체를 만들고요. 객체에 P 점 찍고 해야 되는데 이걸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P는 뭐뭐뭐 점 뭐라고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적게 해서 이거 결과를 어디 집어넣지 않았지? 앞에 있는 결과가 봐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브젝트 객체에 있는 메소드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쉽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몰라, 씨. 필요하면 개발자가 나만의 toString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선언에 쓰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욕구를 느끼질 않아요. 우린 있는 건 그냥 쓰지 있는 걸 만들어 쓰진 않아요. toString이라는 메소드 쓸 수 있고요. 필요하면 오버라이딩 시켜서 사용자가 만들어 써도 괜찮다. 결론은 지금 이거 설명은 볼 필요가 없었던 거네. 모르는 게 약인 설명을 지금 제가 했습니다. 동가. 괜히 했네. 두 번째 포인트 클래스의 toString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포인트 클래스 그래 똑같은 겁니다. toString 아까 했던 건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런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사용자가 오버로딩 시킨 거죠. 오버로딩이죠. 똑같은 게 있지만 내가
내가 사용자 프로그래머 재정의한 거예요. 아까 같이 해가지고 포인트 이름, 클래스 이름, 골뱅이, 그 다음에 해시 코드가 나왔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겠다고. 포인트 속에 실제로 나는 중요한 건 X의 값과 Y의 값이 무엇인지가 난 중요하거든. 해시코드 내가 뭘 알아? 네가 자바 버추얼 머신 네가 관리하는 코드잖아. 그건 네가 하고 나는 그 저장된 실제 값을 보여줘. 그럴 때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값을 보여주는 메소드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건데 to 스트링은 원래 있는 메소드인데 만들면 오버로딩이 되는 거죠. 더 쉬운 거죠. 네,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 toString EX example이죠. 그래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객체 만들었고요. 여기서 toString을 불러 쓰는데 지금 포인트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포인트 이거 갖다 썼죠. 그리고 포인트 여기에 생성자가 값을 저장했고요. 여기에 메소드가 저장이 되면 원래 패키지 저장된 것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놈 먼저 불러 쓰거든요. 포인트 크릿에서 난 toString을 다시 재정의했다고요. 그럼 얘 갖다 쓰는 거. 오버라이딩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아닌가? 뭐 상관없어.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걸 수행하게 되면 원래 P를 찍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닌가? P. 헷갈리고 있어 갑자기. 투스트링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정한 대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괄호 처리하고 포인트란 말 집어넣고 아이고 색깔이 왜 이거였냐. 포인트란 말 처리하고 X의 값 찍고 콤마 찍고 Y 찍고 괄호 닫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훨씬 좋지 않아요? 실제 무엇이 저장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해하기 바랍니다.